자, 그러면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같이 하나하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학교마다 정말 난이도나 이런 게 천차만별이긴 해요. 특히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선생님들도 이제 문제를 기존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실력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에 맞춰서 열심히 조금 빡세게 준비하는 애들은 정말 빡세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겠지? 단점은 근데 대신에 좀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잘 못 받아. 이게 이제 사실 쌤님도 한 20년 넘게 20년 정도를 이제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대치동 지역의 학교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튀다 어렵게 내놓고 이제 학원이든 어디든 어쨌든 애들은 거기에 그럼 맞춰서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실력은 결과적으로 실력은 올라가거든요. 학생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대치동 쪽에서 이제 대치동 학교에서 특히 많이 쓰는 수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오히려 이제 정말 대치동에서 국어가 어려운 학교 하면 이제 손꼽히는 게 숙명여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숙명여고는 정말 철저히 내신 위주로 내요. 오히려 시험을. 선생님이 진짜 수업 때 흘겨 지나간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중앙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지역의 경정고 좀 어렵다고 하는 뭐 경정고 이런 학교들 이제 봤을 때도 이 지역은 그래도 이제 조금 대부분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조금 강남 쪽이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2등급, 3등급이면 절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이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내신도 잘 보고 이제 모의고사도 잘 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쌓아온 걸 토대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수능이 정시로 가든 아니면은 수시로 가든 자기에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전에 토대는 굉장히 잘 쌓아놔야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우리 중앙고 봤을 때 또 교과서도 참 되게 희한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지? 1학기 때는 비상교과서를 쓴 걸로 기억하는데 2학기 때는 또 미래의 교과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의 교과서 1단원 내용이 이제 한국 문학의 발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문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아마 이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가 이런 걸 문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을 이해할 때 이 문학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정말로 문학이 좀 쉬워져요. 알겠죠? 문학을 보는 눈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뭐냐면 원시 시대에 있었던 종합예술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알겠지?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불 피워놓고 주변을 보면서 우가우가 하잖아. 그치?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바로 원시 시대의 원시인들이 그죠? 바로 우가우가 하면서 연주를 하잖아. 그치?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춤을 추잖아. 그치? 그죠? 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가우가 하면서 이제 뭡니까? 노랫말이 있었잖아. 그치? 가사가 있는 즉 춤과 노래와 노랫말이 다 얽혀있는 종합적인 예술의 형태라고 해서 이거를 원시 종합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종합예술이 이제 차츰 분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던 춤이 현대로 오면서는 무용이 되는 것이고 그때 연주했던 노래가 현대로 오면서 음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불렀던 노랫말들, 가사들이 바로 현대로 오면서 문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원시인들은 왜 우가우가 하면서 춤추고 노래했을까? 불주의를 들면서. 왜 이제 막 춤추고 노래했을까? 그 사람들은 불 주변을 돌면서.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배우잖아요. 부족들이 막 이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늘에 뭘 지냈다? 그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부른 거야. 그럼 그 제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바로 뭡니까? 부족이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이 세사니까, 그죠?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농사를 지을 때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혹은 사냥을 나갈 때는 사냥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오되 또 수확물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걸 얘기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은 그 시대가 발전함에 있어서 그죠?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문학의 경우는 바로 초창기 문학일수록 집단적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의적인 그런 성격을 띱니다. 집단적인 이제 혼자의 내용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의적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그런 성질을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던 것이 점점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이후에 문학이 어떻게? 바로 서정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문학의 가장 자연스러운 발전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해석이 좀 분분하게 갈리는 작품들도 몇몇 작품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록된 문학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조선 시대 노래인데 이 작품의 해석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남편을 잃고 여자가 이제 슬퍼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면적으로는 이제 이때 가장 최초의 노래니까 개인적인 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집단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분분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적어놨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를 우리는 고대 가요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기간이 좀 상당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네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고대가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현재는 각 나라별로 한 수씩 총 4수밖에 안 전해져요. 아까 얘기했던 공무도화가가 고조선의 노래, 그 다음에 황조가가 고구려 노래, 그 다음에 정읍사가 백제의 노래, 그 다음에 구쥐가가 가야시대 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수씩밖에 안 전해지니까 얘네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조금 별개로 이제 신라 쪽에서 우리나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라의 기록은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독자적으로 발전한 형태가 향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따가 배우는 제망래가가 바로 이 대표적인 향가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문학도 변하게 돼요.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말에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아주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도 없고 문학성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자꾸 안 배우는 추세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중간에 이제 바로 뭐다? 시조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근데 가장 많이 향유되는 시기는 조선시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화기를 지나서 시조는 현재까지도 창작되는 가장 유일한 고전시가 양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웠다는 관동별곡, 그리고 이따가 배울 송미인곡 같은 이러한 작품은 이제 악장, 가사라는 장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악장과 가사라는 장르도 역시 마찬가지 조선시대 들어와서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기말 때쯤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한글 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겠습니까? 한글 창제 얘기할 때 이제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많이 배우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악장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작품 중에. 알겠죠? 그 외에 이제 가사 작품, 아까 했던 뭐 관동별곡, 송미인곡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가사로 포함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던 것이 개화기에는 개화기 시조, 개화가사 이런 것들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화기 때 신치시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지나면서 근대 자유시의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는 완전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된 게 바로 한시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된 게 이제 역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약 2세기에서 3세기경 삼국시대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삼국시대 때부터 거의 개화기까지, 개화기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한시 같은 경우는 황현의 절명시 같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라 잃은 슬픔을 그 노래하고는 이 노래를 노래를 짓자마자 자결을 했다고 전해지는, 알겠죠? 절명시 같은 작품들도 이제 개화기 때까지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자, 설화, 신화전설 민담 같은 경우는 고조선 시대부터 쭉 존재를 해왔어요. 알겠어요? 요즘도 보면은 막 도시괴담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도 일종의 설화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알겠지? 이때는 폐관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직책이 생깁니다. 정부 관리 중에. 폐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각 지방의 임금의 명령을 받고 파견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폐관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그지? 정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 그렇지? 정기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된 시기도 아닌데, 보통 이제 한번 그 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내려올 때까지는 한 3, 4개월이 걸리는데 웬만한 일은 그 정도면 이미 끝났죠. 그지? 그러니까 이 폐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야기를 꾸며서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폐관문학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문 소설이 이제 쓰이고, 그러다가 한글 창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평민들이 이제 문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한글이 창제되고 바로 평민들이 문자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조선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문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국문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최초의 국문 소설이 홍길동전이죠.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이제 신소설, 개화기 때 신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의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1910년대부터는 근현대 소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라가 변하는 거랑 문학의 장르가 변하는 건 거의 어때요? 문학의 장르가 변하는 시기랑 시대의 변화가 거의 일치하잖아, 그치? 그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그지? 우리 친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생각해봐. 그지? 근데 문학을 옛날 걸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봐. 뭔가 새롭다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새로운 나라가 되면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새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잘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와 함께 문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은 머리에 넣어놓은 다음에, 자, 교과서 작품 다음 페이지 제망매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자,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갈래는 향가입니다. 향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필기를 하나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알겠지? 기회 있을 때 공부를 해놓읍시다. 알겠죠? 자, 향가. 그죠? 자, 첫 번째, 향가가 불렸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아까 앞에서도 하긴 했는데. 그치, 바로 신라시대. 신라를 중심으로 향유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삼국시대 후반부터,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자고 일어나면 눈 감았다 뜨면 변할 수 있어요.
그지? 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은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문학이 서서히 이제 그 점유율을 높여가다가 나중에는 기존 문학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학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항상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까지는 불려요. 알겠습니까? 자, 향가는 주향유 계층이 바로 귀족 계층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려나 화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즐겨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그 제막 메달을 쓴 이 작가도 이름 보면 월명사라고 되어 있지. 무슨 절 이름 같잖아, 그렇지? 스님인 겁니다. 알겠죠?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교가 국교가 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스님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도에서도 우리가 카스트 제도 하면은 제1계급이 바로 브라만 사제 계급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의 이제 형제들 중에서도 임금의 형제는 사회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의 요소거든요. 알겠죠? 왜? 왕위를 욕심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임금의 형제들 중에서도 승려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왜? 머리를 깎고 속세를 아예 등져버리니까. 이러면 왕위를 욕심낼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승려는 굉장히 귀족계층이었고, 화랑은 우리가 잘 알죠. 신라시대 이제 귀족들의 자제로 이루어진 군대였죠. 그렇죠? 자, 향가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향가는 일단 첫 번째로 그렇죠? 종류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이름에서도 딱 유추가 되죠. 사구체는 몇 줄짜리일 것 같아? 그렇지, 4줄짜리 노래입니다. 팔구체는 8줄, 그렇지? 십구체는 10줄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노래로 치면은 이 비유가 딱 적절하거든요. 이 현대 노래로 치면 사구체가 1절만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팔구체는 몇 절까지 있겠어? 그치. 실제로 팔구체 향가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도 4줄, 4줄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십구체는 바로 1절, 2절에 후렴 구간에 2줄짜리 더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 십구체 향가도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은 4줄, 4줄, 2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십구체 향가를 이렇게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세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요 19체가 그렇죠? 바로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체 향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19체 향가는 그렇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줄, 4줄, 2줄에 알겠죠? 물론 뭐 그걸 꼭 지키는 건 아니야. 창 기판한 것 같은 경우는 3줄, 5줄, 2줄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원이 이제 한국 문학의 길이잖아.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좀 밀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시조와 향가의 이제 공통점을 들어가지고 우리 문학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즘 그 국어의 약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9체 향가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는 후에 시조의 3장, 바로 초장, 중장, 중장을 3장이라 하잖아. 그치? 그래서 3장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9제 한가는 또 특징이 뭐냐? 바로 후렴구. 다른 이름으로는 낙구라고도 하고, 이거는 9행부터 10행까지 마지막 부분을 후렴구 혹은 낙구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이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입니다. 제 막내가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그치? 거기서도 보면 마지막 9번째 줄을 보면 아, 미타차라, 맛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아 하고 감탄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제 한가는 항상 반드시 후렴구의 시작이 감탄사로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뭐다? 시조의 종장 첫9 삼음절로 발전을 했다. 시조는 항상 종장의 첫 부분을 3음절로 고정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9치 한가는 다른 이름으로 산회가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가는 향찰로 기록이 됩니다. 알겠죠? 향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중간고 같은 경우는 이 향찰 문제도 읽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 제 막내가 이제 첫 번째 줄 정도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향찰 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정도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는 걸로 기록을 하는데, 이 향찰은 바로 뭐냐? 한자의 또는 뜻을 빌려와 우리말 어순에 거기에 조사, 어미 같은 문법적 요소까지 표기에 반영을 한 종합적 표기 수단을 우리는 향찰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자는 어순 자체도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한자는 이제 중국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잖아요. 그렇지? 중국어의 어순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영어랑 좀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서술어가 오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이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말은 제일 마지막에 주어 다음에 목적어, 부사 이런 거 다 오고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순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거기다가 우리말의 특징은 바로 뭐냐? 조사, 어미 같은 이제 다른 말에 붙어 쓰는 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교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지? 그래서 그런 교차어적인 부분도 한자의 소리만 빌려와가지고 표기에 반영한 종합적인 표기 수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한가는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모두는 아니긴 하죠. 그치? 하나는 더 써야 되구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게 끝이에요, 진짜로. 자, 요 마지막은 바로 뭐냐? 현재는 바로 삼국유사. 삼국유사라는 책 들어봤죠? 무슨 책이야? 아니죠, 그건 삼국지고.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거든요.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일연이 이제 두 개의 종류의 책을 써요. 하나는 삼국사기, 하나는 삼국유사를 쓰거든요. 삼국사기는 이제 정식 역사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삼국사기였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삼국유사는 약간 그때 당시에 전해 내려오던 설화라든지
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사람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삼국유사였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 속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듯이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배경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면서 여기에 같이 작품들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14수, 14개 작품. 알겠죠? 그 다음에 균여전이라고 향가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여전의 11수 해서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향가에 대한 일종의 그 정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 특히나 이러한 일단원과 같이 이제 한국 문학이 이제 기획이라고 해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단원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 반드시 알아두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그 작품의 갈래를 특징을 알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향가 작품 제망매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자는 제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망매는 바로 잃어버린 누이라는 뜻이죠. 그럼 잃어버린 누이를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누이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제망매가입니다. 알겠죠? 자, 배경설화를 먼저 얘기해주면 실제로 이제 월명사에는 월명사에게는 누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이가 죽음을 막 죽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누이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전해져요. 알겠죠? 그랬더니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제사상 위에 놓여있던 지전, 종이돈이죠. 이걸 이제 태워주면은 죽은 사람이 노잣돈으로 저승에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전이 서쪽으로 휙 하고 날아가더라 하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왜 서쪽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는 끝나고 설명을 해줄게요. 스포일러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생삭기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원고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줄 같은 걸로 향가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지? 자, 향가를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한자로 읽으면은 생사로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자를 뜻과 음으로 분리를 해보면, 그렇죠? 자, 생은 무슨 생자야? 그치, 살다. 살다, 생자죠. 그쵸? 그치? 그 다음 사는. 그치, 주사는 죽다. 사입니다. 그쵸? 로는? 몰라요? 얘는 길로자입니다. 도로 할 때 그 로자예요. 알겠습니까? 은은? 모르죠. 그쵸? 이거는 당연히 모르겠죠. 잘 안 쓰는 거니까 얘는 숨다 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해석을 잘 봅시다. 어떻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치?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생의 뜻부분을 빌려왔죠. 그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 사의 뜻부분을 빌려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로도 역시 길이라고 하는 뜻을 빌려왔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부분은 뭘 했다? 한자에 뭘 빌려왔다? 뜻을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훈차 혹은 훈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향가의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뜻으로 그 뭡니까 문장을 구성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은자 같은 건 어때? 지금 여기 해석에 숨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은은 뭘로 쓰였다? 그치, 바로 음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음차 내지는 음독이라고 합니다. 훈독 내지는 또 속독이라 하기도 해요. 뜻을 빌려오는 거는. 그래서 얘는 음차 내지는 음독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바로 어떤 때? 주로 고유명사. 바로 사람 이름은 음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접사 같은 문법적 요소는 음만 빌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보조사이기 때문에 보조사 은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와서 표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향가는 일반적으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한자의 뜻을, 그죠?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접사 같은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전체적으로 표기한 게 바로 이 뭡니까? 향찰 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까지 하는 건. 그치? 근데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답시다. 생사길은 바로 삶과 죽음의 길은, 그쵸?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자,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거는 현대말로 하면 여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바로 화자가 있는 곳, 바로 이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솔직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 친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평소에? 안 하잖아,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뭐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랑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누이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기에 어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랑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보면 정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정말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 시사타운데 119인가 보면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죽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죽고 넘어가잖아, 그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모든 상황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정말 허무하게 죽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누이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어떤 감정이 들겠어? 그치, 불안하고 무서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거리고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일단 당연히 누이를 잃었으니까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가다다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라는 거, 지금 간 사람이 누구야? 그치, 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죽은
누이를 나타내죠. 간혹가다 선생님이 이게 누이의 말을 인용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쌤도 있는데 그건 솔직한 말로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간다는 말도 못했잖아. 그럼 말을 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럼 당연히 인용도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하는데 간혹가다 그렇게 교사형에 나와 있는 책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쌤이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어느 순간 누이가 갑자기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렇죠 누이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가셨나요? 하고 지금 화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 묶도록 합시다. 자,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기서결로 나누거든요, 알겠죠? 네 부분으로 나누면 기승전결이고, 알겠지? 그래서 기 부분의 의미는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1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 봄은 어느 시기야? 굉장히 어린 시절, 유년기가 되겠죠. 그죠? 여름은? 그치, 청년기. 지금 우리 친구같이 고등학생까지는 유년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20, 30대부터 요즘은 거의 한 뭐 40, 50대, 60대까지도 청년기로 많이 봐요. 알겠습니까?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요즘 한 60대 정도부터는 이제 한 70대까지는 이제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80대 이상부터는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약간 중년 정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가을이 늦게 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른 바람이래. 막 가을이 오자마자 분 바람에 누이가 어떻게 돼버렸다? 즉 그 말은 누이가 막 중년이 되는 시기쯤에 죽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지금이야 이제 수명이 기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중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뭐 50대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지?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 수명이 40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알겠어요? 평균 수명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가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그때 당시 나이로 치게 되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돼. 초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누이가 어떻게 됐다?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른 바람 더하기 애가 붙은 거고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누이의 요절을 상징합니다. 요절이 뭐냐?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해요. 중앙고니까 선생님이 요 문법적인 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른 바람에다가 부사격 조사 애가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해석했듯이 사람의 일생을 1년으로 쳤을 때 한 중년쯤 되는 것을 상징하는 계절로 보는 거예요. 실제 이 화자의 누이가 가을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밑간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누가 어떻게 됐다? 그치 바로 강 떨어진 잎도 역시 바로 뭐다? 죽은 누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단 가지라 나고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났대요. 그러면 이 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응? 그쵸 바로 한 부모 혹은 같은 부모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입술 아니고 그지?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나고 근데
가는 곳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묵도록 합시다. 자, 5행부터 8행까지. 그렇죠? 19체 한가의 특징은 그대로 가져요. 그렇죠? 4줄, 4줄, 2줄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5행부터 8행까지는 시의 두 번째 부분을 서라고 합니다. 기서결할 때 서라고 나눠요. 알겠죠? 자, 서 부분은 여기서 주제는 바로 뭐다? 나는 곳은 알지만 가는 곳은 모르겠대. 삶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별로 의미가 있다 없다? 그치, 바로 삶이 덧없다. 인생 무상을 드러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유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부분을 뭐 A든 가든 이렇게 네 줄을 묶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제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대부분 보기에는 시조들이 나와요. 현대시에서는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전 이제 시조 같은 게 보통 그 보기로 많이 나오는데 그 보기 중에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얘는 주제가 무조건 인생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작품 중에는 500년으로 시작하는 시조가 딱 2개 있는데 둘 다 그 주제가 인생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이런 작품을 알지. 그래서 500년으로 시작하면 아 인생무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거의 95%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아야.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자, 바로 19체 한가에 뭐가 된다? 특징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바로 이 아야가 19체 한가의 특징이죠. 바로 후렴구 혹은 다른 말로 낙구라고도 하는데 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시조의 이제 종장, 촉구, 사문절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용을 봅시다. 아, 미타차라 맛보올라. 자, 미타찰. 네모 칩시다. 자, 미타찰은 이거는 바로 불교의 극락세계입니다. 기독교로 치면 이제 천국 같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타찰에서 맛볼 다시 만날 나라는 거야. 누이가 누구를 다시 만날 거야? 그치, 나를 만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나는 바로 누구다? 화자 자신. 즉 월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뭡니까? 미타찰 극락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닦아 기들이보다 도를 닦으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닦아 기들이보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지금 누이의 슬픔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거야? 극복하는 거야? 그치, 바로 도닦아 기들이보다는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해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최근에 나오는 또 그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후렴구 부분이 시작되기 전까지 1행부터 8행까지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죽어서 안타깝고 슬프고, 그치.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허무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마지막 후렴구 부분은 어때? 나중에 극락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막매가 한정, 요 아야가 하는 역할이 하나가 바로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는 아야는 시상의
전환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뭡니까? 그 배경설을 보면 갑자기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불교에서는 서쪽이 극락을 가리켜요. 알겠어요? 왜? 불교가 처음에 시작된 인도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중국을 기준으로 다 서쪽에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손오공 나오는 소설 제목이 뭐야? 마오천장. 네? 손오공 저팔계에 사오정 나오는 소설 제목이 원래 이름이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알겠죠? 그래서 서유기의 서자가 선역 서자, 그래서 서쪽으로 유랑한 기록이다 해서 서유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쪽이 극락세계를 가리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제 월명사가 이 노래를 딱 지어 불렀더니 누이가 그 노래를 듣고 화답을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극락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따라오너라 하고 누이가 이제 극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작품이 바로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양가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원고니까 늘 강조하지만 요거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분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클리닉 때. 클리닉 때 요 내용 채워오는 거는 일요일날 저녁에 시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해? 하지? 저요? 누가 그래요? 어머니가. 근데 안 될 때가 더 많던데. 왜? 저 일요일 공부하다가 어디 가가지고. 토요일 토요일은 5시. 5시 5시. 돼요. 5시 반 넘어서. 이거는 토요일에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토요일날 수학학원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 바뀌어요. 수학학원 시간 바뀌었어? 네, 수학이 목요일 일요일로 가고 화요일에 안 돼요. 화요일은 안 돼. 학원이 안 열어 아예. 토요일 2시부터 다 되는 거예요. 2시는 선생님 수업이 있어. 2시부터 5시까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클리닉 때 저 답은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화 작품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학교에서는 뭐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중앙고도 그렇고 병정고도 그렇고 알겠지? 거기다 뭐 최근에 보면 한백고나 치동고도 좀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보이는데 시험 범위로 공지되지 않은 작품들이 지문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심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국무동화가는 자 옆에 잠깐 적어 놓읍시다. 바로 고대 가요 작품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노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작가는 백수광부의 처라고 되어 있어요. 백수가 일 안 한 사람 아니야, 알겠지? 바로 힐백자의 머리 숫자, 머리가 하얗게 센 광자가 미칠 광자.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의 아내가, 알겠습니까?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전해져요. 고대가요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거든요, 알겠죠? 이 작품의 그 배경설화를 보면 어느 날 조선의 백사국인 광리자고가, 원래 고조선의 이름이 조선인 건 알죠? 그렇지? 원래는 조선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이 2번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현대의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백사공인 광리자고가 이제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강가에서 손질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기서 머리가 하얗게 생 미친 남자가 막 달려오더래. 호러 영화죠, 그렇죠? 막 달려오더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의 아내로 보이는 듯한 여자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데 남자가 막 절통으로 막 달려가니까 당연히 못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점점 벌어지더래요, 알겠죠? 그러다가 남자가 갑자기 강 쪽으로 막 뛰어 들어가더니 그만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마침 이제 등에 공문이라는 악기를 메고 있었대요, 알겠죠?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는 여자도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버렸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광리자고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신의 아내인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래를 알려줬고,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여옥이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집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하고 전해지는 노래가 바로 이 국무도화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작품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물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이 물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의 물의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아내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죠. 즉, 내 사랑의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줄.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자, 임은 결국은 그 물을 건너가 버렸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아내와 남편이 다 죽었어? 아니요. 그러면 바로 이별했다. 아, 아직은 죽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사명이 뭡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에서 남편이 어떻게 돼버렸다? 죽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물의 의미가 바로 죽음이 돼요. 그래서 물의 의미가 이 작품에서는 사랑에서 이별로, 이별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의 의미는 일종의 물의 원형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 그래서 원형적 심상이 뭐냐면 태초부터 인간이 그렇게 인식해온 관념을 우리는 원형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보통 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은 대표적으로 파괴적인 의미를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종교를 보면 알아요. 왜 밖에 누가 있어? 왜 계속 나와? 종교를 보면 알아요. 모든 종교에서 보면 불을 다스리는 신들은 대부분이 파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불을 다스리는 신이 아수라거든요. 아수라가 바로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배우죠. 백석이시 수라 할 때. 그 아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다 파괴하는 일종의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천사가 미카엘로 일종의 전쟁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불과 관련된 것은 태초부터 사람들이 파괴, 죽음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물은 불과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탄생, 정화 이런 걸 의미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 잡으러 사람들이 나갔다가 큰 파도에 휩쓸리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도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신들은 되게 이제 인자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물의 원형적 심상으로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저 보면 시적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즉 1회부터 3회까지는 화제의 감정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그렇죠. 거의 안 드러나죠. 가지 마요. 그리고 건너갔네. 그래서 죽었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의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님을 어이할꼬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자가 굉장히 탄식을 하고 있죠. 바로 체념적 탄식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 작품의 시상이 집약이 되는 하나로 모이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기록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고조선 시대 노래니까. 알겠죠? 근데 일단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어때? 남편이 물에 빠져 죽고 아내가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별 노래로 봅니다. 알겠죠? 근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이니까 이제 집단성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집단적 의미로 해석하면 실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집단적 해석으로 의미를 하면은 일종의 신화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를 노래한 그런 작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 나오는 첫 번째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는 사실은 뭘 상징한다? 바로 주신, 술의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미는 디오니소스요 하는데, 그지?
그치?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수광구의 아내는 바로 뭐다? 일종의 술의 신을 모시는 신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죽고 역사 시대는 인간의 시대잖아, 그렇지? 신화 시대는 신들의 시대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신을 모시는 무녀 신녀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 인간의 세상으로 온다는 건 신이 어떻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화 시대가 종말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근데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똑같은 향가 작품인 찬기파랑가를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여기서 찬은 찬양하다, 추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기파랑은 화랑의 이름입니다. 즉 기파랑이라는 화랑은 찬양하는 노래, 추모하는 노래가 바로 이 찬기파랑가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19층 향가인데, 자, 열침에 열어젖히며 나토양 다리, 나타난 다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흰 구름 쫓아 떠가는 안디야. 그래서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향가 작품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 교과서에 실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양주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한진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해석이 그 뭡니까? 교과서에 실리거든요. 근데 이 찬기파랑가는 두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까지는 아닌데 좀 다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세 부분을, 그렇죠? 그 김한진이 해독을 했을 때는 해독에 따르면은, 그렇죠? 그렇죠? 보자. 구름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간 언저리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해석에 따르면은 화자는 지금 다 그 달을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치? 보고 있다고? 쫓아간 언저리에 이미 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달이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언저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바로 달을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양주동 해독에 따르면은, 그렇죠? 구름을 열며 나타난 달은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흰 구름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치. 여기서는 화자가 바로 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한진 해독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김한진 해독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김한진 해독은
독백체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양주동 해독은 흰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잖아, 그렇지? 마치 누구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양주동 해독은 대화체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운 적 처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어쨌든 두 해석이 이런 점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젖히며 나타난 달이 할 때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파랑을 비유한 표현이다. 그렇죠? 달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져? 응? 달이나 해가 똑같죠.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아까 스님이 얘기했죠. 서쪽은 불교에서 어떤 것? 그렇지. 바로 기파랑이 죽었으니까 어때? 극락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 혹은 흰 구름을 따라 쫓아간 언저리에 이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하늘을 보면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새파란 나이 여해, 그렇죠? 새파란 뭡니까? 냇물에, 그렇죠? 냇가에 기랑의 지지 이슈라, 기장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냇물을 나타내고, 이거는 기파랑의 맑은 성품을 비유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1호 날이 제벽계라고 돼 있어. 그렇지? 제벽계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 요 부분도 사실 요 부분도 두 사람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요 부분도 김완쟁 해독에 따르면은 자갈벌에서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갈밭 하잖아, 그치? 자갈 돌들이 쫙 펼쳐진 곳을 자갈밭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갈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갈벌이라고 하는 제벽기라고 하는 말은 뭐다?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자 화자가 지금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한진 해독에 따르면 1호 냇물이 흐르는 1호 강에, 그러니까 1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의 냇가에 있는 자갈벌에서 화자가 지금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양주동 해독에 따르면 자갈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벽계의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기파랑의 원만한 성품을 비유한 것이다. 왜? 자갈돌이 보면은 맨들맨들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죠? 그지? 강가에 있는 자갈돌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파랑이 이렇게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갈에다 비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해석이 두 번째 갈라지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호의 강가의 자갈벌에서 낭이 딘이 나샤오, 그래서 낭이 진인 신인이 신, 그래서 여기서 낭은 바로 기파랑이죠. 진이션 마잠의 갓을 존무하죠. 그래서 마음의 끝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즉 바로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기파랑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화자의 의지,
태도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읍 역시 19째 현가니까 후렴구 시작이 뭐다? 그렇죠, 감탄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별표 하나 치고 19째 한가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아으 잣가지 높아에서 잣나무 가지 높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잣가지는 바로 기파랑의 지조 절개 고전 작품에서 소나무 대나무 그죠? 잣나무도 소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생긴 것도 잎도 침엽수고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이런 거는 지조 절개를 상징할 확률이 90% 이상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못 놓을 서리는 이제 눈서리 일종의 시련 고난을 상징하고 그래서 서리도 그 뭡니까 눕히지 못할 서리가 와도 눕지 않는 화반이여 고깔이여에서 우두머리여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기파랑을 뭡니까 찬양하는 내용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방매가와 이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대상이다 어떻게 되었다? 대상이 어떻게 되었다? 시적 대상이 그치. 제방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기파랑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차이는 제방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다가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내용이라면 이 작품은 똑같이 승려가 지었어요. 작가도 충당사 절 이름이잖아, 그렇지? 승려 이름이 승려가 지은 건데 이 작품은 바로 뭐다? 죽은 대상을 추모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태도도 약간 공통점도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화제의 의지가 드러나잖아, 그렇지? 그 아까 제방매가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그 누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의지적인 태도도 동시에 드러나는 이런 점은 태도적인 면에서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작품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작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죠.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1회 일단은 제명말과 관련된 이제 심화내용 갈색님이 저번에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견우직녀 너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견우와 직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치? 근데 언제 1년에 한 번 딱 만나죠. 언제? 7월 칠성날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 그쵸?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줘가지고 두 사람이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견우직녀. 그쵸? 자, 이거는 고사를 인용해 왔죠. 자, 근데 제목을 보면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었대. 그럼 사랑하는 당신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의미야. 그치? 그럼 견우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데 나는 만날 수 있다 없다? 그치, 바로 뭐다? 오히려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견우직녀 너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그치?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그러면 바로 당신이 어떻게 되었다? 그쵸, 바로 뭡니까? 당신. 죽음을 이렇게 닦아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자, 살아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었네. 그럼 바로 이 배옷은 뭡니까? 무슨 옷이겠어? 그치,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입히는 옷, 바로 수의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살아있을 때는 당신한테 옷 한 벌도 못 해줬는데
당신이 죽으니까 처음으로 이 배옷 한 벌을 해입혔다는 거야. 이 배옷은 바로 수의를 나타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요 두 줄을 통해서 화자가 어떻다? 잘 산다, 가난하다. 그쵸? 바로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당신 손수 배틀로 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그쵸?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그쵸? 역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견우와 직녀 설화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멀고 먼 거리가 바로 뭐다? 하늘과 땅의 거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서 가까이 있다 멀리 갔다? 그쵸, 바로 뭐다? 이거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화자와 당신 사이의 단절감, 거리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기름을 알게 하네.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자, 내 니마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기름을 알게 하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만 이제 당신은 추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겠다는 거야. 그 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하겠다? 그치,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 현실 극복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복사 소가수에서도 나오잖아, 그렇지? 사라지면 살면 사라진다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로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담으시가 바로 이 도종안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시간 오래됐네. 지금부터 1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수업 몇 시에 끝나요? 8시.